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어제 소수정당 민생당이 내놓은 대변인 논평이 많은 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파생정당을 비판하면서 미투 광풍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미투는 위기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고발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덧씌워진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N번방 사건을 가져와서 N번당의 기적, N번당의 추태라는 말까지 얹었는데요. 재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의미도 살리지 못한 언어 유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방식이 자신을 더럽히고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인데요. 또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성착취 동영상 사건 앞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 아니지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각 당의 태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정만으로도 정치권이 좀 더 착실해지든지 좀 더 영리해지든지 해야 할 일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3월 26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 논평을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릴 거고요. 또 인터넷에서 관심을 모았던 정보들을 검색어 뉴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방의 개성을 반영한 신간 소개 코너 동네 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보고 들으시면서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놓치신 분들은 듣고 싶으시면 네이버 다음 유튜브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렇게 치시면은 뉴스픽 코너를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챙겨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최희철님, 카르마 극복님, 김윤학님, 조혜숙님, 아카시즈님, 김수선님, 그리고 이훈님, 8498번님, 방산월님, 송문방님, 이지형님, 김윤학님, 미세먼지님. 네, 이름이 미세먼지네요.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가윤아님, 오직님이 벌써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픽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계십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도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개학이 지금 언제 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도 요즘에 뭐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나름대로 가정에서 마련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온라인 지금 개학 언급이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가장 궁금하게 여기실 만한 세 가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교가 4월 6일이라 개학을 하냐.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자는 아직 변경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온라인 개학이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말 그대로 등교를 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만약 너무 심각하다,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온라인 계약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교육부에서 다음 주부터 시범 학교를 선정해서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이것을 한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 본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을 마련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현장에서 전달하면 일단 보완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진 방안은 없고요.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다 같이 모이는 것을 집합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 집합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겁니까? 먼저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예전에 겁니다. 많이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원격 시스템,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잘 깔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정보통신망이라던가. 그런데 일부 소외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기기를 집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도중에 끊기는 현상이 나올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예. 정보 격차 문제를 교육부에서 좀 신경 써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이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장소만 떨어져 있고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이런 화상회의 방식을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은 많이 도입되기 어렵기 쌍방향은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쌍방향 교육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영상 녹화를 보는 방식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을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어떤 그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마 좀 고민이 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라던가 같이 정말 수업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그렇죠. 마련되냐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부 대학에서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들으실 수 없으니까. 들으실 수가 없는데 문제는 자막이 뭐냐면 없어서 그런가요? 자막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 모양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어로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어로 어떤 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면 굉장히 수업에 어려움이 많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온라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장비 없는 소외계층 뭐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두 가지 정보 격차의 문제, 교육의 질의 문제 이런 걸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무엇이 더 필요한 게 혹시 있는지 의견 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시작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 자체가 다양한 어떤 디지털 교육을 상용화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안전하게 지금 깔려있지 않다. 네. 그리고 이런 데에 익숙하지 않다. 제가 깜짝 놀란 어떤 조사 결과를 봤는데 네. 그 2018년에 이제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친숙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학생들이 OECD 가운데에서 그 디지털 활용이나 이런 게 최하위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예? 그래서 보면 아이들 항상 컴퓨터 하거나 핸드폰 갖고 있는데 그럼 네. 이 아이들은 게임만 했다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래서 뭐 디지털 기기로 토론을 한다거나 쌍방향 채팅을 하면서 뭔가 이런 수업에 관계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이제 주기적으로 온다 그러면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대비를 때는 해야죠. 그때마다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계약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아이들 집에서 막 뒹굴거리고 있으니까 뒹굴거리는 아이들도 답답하지만 보는 부모들도 속 터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가족 간에도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분란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 사건을 들여다보자 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피해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혹시 지원 같은 게 있는지를 좀 검토해보고 싶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그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할 건데요.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3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전제가 진행이 되어야 이런 범죄의 고리가 끊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가장 좀 전화로 빨리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마다 여성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예. 지역번호 누르시고요. 1366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병행
병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입니다. 전화번호는 02-735-8994고요. 네. 각종 포털에 들어가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고 치시면 사이트가 바로 다 나오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빨리 접속하실 수 있고 경찰청의 경우에도 사이버 경찰청에 접속을 하시면 또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청소년이라든가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너무 놀랄까봐 오히려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전담 지지 동반자를 이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반한다는 것은 같이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자료를 같이 모집하는 것도 같이 해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신고하는 거 같이 해주고 말 그대로 이 학생을 도와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네. 청소년 여러분들이라던가 미성년자 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서울시에서는 더불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해서 증거를 모으고 고소까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놓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정말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이런 피해를 입은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냥 숨기라고 하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셔서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피해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피해자가 어떤 피해 사실을 호소했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돕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제도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또 추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면 또 계속 좀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뉴스는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를 했었다가 논란이 막 일어나니까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구상권 청구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송 박사님께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우리 몇 대 몇 하시는 분 있어요. 하문철 변호사님이. 저희 KBS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죠. 이제 그런 교통사고 전문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좀 많이 화가 나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됐어요. 이슈가 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손해보험 대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서 저도 조금 화가 나는 사안이었는데 2012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아빠와 그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나서 네.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그때 당시 아이는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하나손해보험에서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부분을 50도 50으로 해가지고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변제를 해주고 나서 그만큼의 구상금을 청구를 아이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 그 사고 당시에 벌써 이제 베트남 출신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베트남으로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나서 소식이 없는,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떤 게 나쁘냐면은 이 아이가 그냥 뭐 후견인이 있어가지고 잘 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고아원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의지할 곳도 없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에게 이 수천만 원, 2,690만 원에 해당되는 구상금을 청구를 한 겁니다. 소송을 한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네. 그런데 또 하나 웃기는 것은 그 엄마 몫으로 갈 수 있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엄마는 베트남으로 가서 연락이 안 되니까 못 주겠다 지금 보험회사가 들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몫까지 구상금은 아이에게 청구를 하면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항상 기대해서 산다. 많은 것들에 네. 그중에 경제적으로 기대기 위해서 하는 게 보험입니다. 네. 만약에 만일에 뭐 불의의 사고가 났거나 질병이 났을 때 남겨진 내 가족을 생각하거나 이런 마음에서 힘들지만 넣는 건데 막상 보험을 타려고 그랬을 때 막 이런저런 조건을 대면서 까다롭게 구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아이에게까지 이렇게 비정하게 소송을 하는 이 보험회사의 행태를 보면서 저도 보험 몇 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회사를 믿고 계속 해지를 안 하고 가야 되나라는 갈등이 생길 만큼 네. 너무 심한 소송이 아니었나. 너무 비정했다. 이 아이한테는 지금 법적인 어떤 후견인도 좀 필요한 상황인가요? 할머니가 예. 계시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87세로 혼자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돌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이걸 누군가가 끌어내주지 않았다면 결국은 국민청원 못 갔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초등학생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해 본다면 이게 무서운 것이요.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러니까 엄마의 받고. 몫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상금 채권이 2,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10년 동안 계속 갱신이 돼요. 계속 늘어납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직장에 취직을 하죠. 그러면 그 아이의 받는 월급의 반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동안에 그 채권에 대해서 이자가 붙죠. 16%인가. 그럼 이 아이는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빚더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비정한 소송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굉장히 캄캄한 일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그 많은 회사들과 특히 금융회사들이 최근에 소비자와 함께 간다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회사, 그렇죠. 비정한 회사라고 기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물론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이야말로 좀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부에서도 저는 소식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 이거를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단계가 그냥 쉽게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적어도 뭐 어른들의 경우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회사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뭐 측정 방식도 바꿔본다 이런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 많으실 텐데 예.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조금 더 아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도 많다고 아파트마다 하죠. 붙어 있던데요. 층간소음 네, 좀 신경 그렇습니다. 써달라고. 그런데 예. 층간소음제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예전에 그 감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공동주택의 96%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 5월 대부분인 감사 거잖아요. 결과 그렇죠.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인정을 해줬던 성능보다 현장 성능의 차이가 있다. 아, 처음에 인정을 해준 그 성능과 그렇죠. 근데 사전에 인증을 했던 층간 소음제 그것은 분명히 층간 소음이 된다고 했었는데 예. 막상 시공을 하고 완성된 아파트에 가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꾸겠느냐.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안은 바닥 충격에 대한 사전 인증 제도를 사후로 좀 바꾸겠다. 즉 중요하네요. 재료가 좋은 재료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 단계나 완성 단계에서 정말로 이 층간소음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똑같은 층간소음제를 쓰더라도 또 어떻게 건설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그렇겠죠. 소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방식이 하나 도입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활 속 소음과 밀접한 측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타이어 이게 7.3kg라고 하거든요. 7.3kg를 1m 높이에서 들었다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타이어 떨어지는 소리가 아파트에서 더 많이 날까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더 많이 날까요? 뛰는 소리가 더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 배구공 크기 정도 되는 공, 한 2.5kg 정도 되는 공을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임팩트 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워낙 민원이 많고 우리 왜 명절 때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엄청난 늘 뉴스 보도에
나오죠.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조만간 또 보완책을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분께서 이제 유튜브로 올려주셨는데 층간소음은 아파트 구조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지적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K75466540님께서는 위층은 망치발이다. 쾅쾅쾅. 이게 아니 이거 정말 많이 듣게 돼요. 아니 이 이게 말은. 남의 일이 아닌 게 예. 그러니까 아파트 구조라고 하는 게 보면 요즘 아파트를 굉장히 빨리 뚝딱뚝딱 짓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 아파트보다 벽이나 뭐 바닥이나 다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단이 제 느낌에. 그런데 저희 아파트 위층도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밖에 못 나가고 또 특히 집에 많이 있는데 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다다다다 뛰어다니는 소리가 사실은 이게 머리가 딩딩딩딩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아이가 뛰어놀아야지. 건강한 그 뭐 거죠, 사실. 건강한 아이를 갖다가 잡아 앉혀놓을 수도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건강하게 자라라 이런 생각을 애써 하면서 마음을 누르고 있는데 약간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태도죠, 태도.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이렇게 뭐 좀 양해를 구한다거나 아이가 시끄럽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화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층간소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게 보면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 서로 참아줘야 되는데 왜 화가 나느냐. 좀 예의 없이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말 한마디로 선량빛을 갚는다. 근데 사실 윗집 아랫집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공 자체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걸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뭐 의견이 막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들끼리의 갈등이 일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제대로 사실은 집을 짓는 게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예.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한 번 이사를 하면 이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설사들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완공이 된 집에서의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아마 정부에서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곰새마리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그 윗집에서 곰새마리를 피리를 하루 종일 불다 보니 가장 좋아하는 노래고 손자 손녀한테 불러주던 노래였는데 네. 요즘은 곰새마리 노래만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건설사의 책임을 어떻게 물릴지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게 사후에 이렇게 하잖아요.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인증 기준에 잘못됐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할 겁니까? 벽을 다시 덧바를 겁니까? 아니면 바닥재를 다시 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사가 사실은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후에 기준에 안 맞았다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징벌적인 배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법으로 규제를 해놓지 않는다면은 고쳐지지 않을 거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731번님도 부실 자재, 부실 공사, 부실 감리 3박자의 합작품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하나 더 하죠. 우리나라와 일본 시민들이 지금 제일 조선학교를 위해서 마스크 연대에 나섰다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송 박사님. 네, 일본 시민들과 우리 시민 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제일 조선학교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건의 발단을 보면 다른 학교는 다 마스크를 주는데 내 아이가 다니는 조선 학교만 마스크를 쏙 뺐다. 여기서 발단이 있는 겁니다. 예. 일본의 사이타마시가 지난 9일에 관내에 있는 유치원 보육원에 다 이제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네. 거기 있는 조선 초중급 학교 부설 유치원만 쏙 뺀 겁니다. 이 유치원에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직원까지 해서 아이들 50명밖에 안 되는데.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써주시겠어요? 송 박사님.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빼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는 우리의 관할도 아니고 만약에 배포했을 때 마스크가 어떻게 사용될지 감독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스크를 주면은 이거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전매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혐오의 발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도 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민이 제1조선학교에 마스크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만든 마스크를 보냅니다. 약소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자, 시민들의 어떤 좀 따뜻한 마음은 주변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이 제일조선인의 현실이라는 건 참 어찌 보면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참는 것을 미덕으로 많이 가리키죠. 그런데 차별을 당했을 때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내 아이와 내 그렇죠. 이웃과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았던 이유는 이 차별의 대상이 더군다나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서셨던 것 같아요. 예. 언뜻 보기에는 마스크 한 장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깊게 해석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휴머니즘은 참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저항, 아름다운 연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스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일본에서 제1조선인에 대한 어떤 차별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 차별을 하지 말라는 시정 공고를 지금까지 4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교육 차별 정책의 일환인데요. 지금 일본이 2010년부터 그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 정책을 했는데 2013년에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선학교는 지원금에서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법까지 만들면서 재외조선인을 차별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어떤 연대 활동에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국채보상운동 기념 사업회도 힘을 같이. 보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 또 일부 또 양심이 있는 일본 시민도 함께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면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